이 사실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에 태어났고 이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났거든요. 니체가. 그러니까 니체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나이 연배로 보면은 거의 20살 차이 나는데 대학생일 때 대학 교수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. 도스토옙스키가 대학 교수고 그 이 니체가 대학생 정도의 연배가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이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 전후 관계가 분명해지고요. 이 니체는 그 도스토옙스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특히 이제 죄와벌. 니체가 죄와벌을 되게 여러 차례 읽었고 그 이 굉장히 재밌는 게 니체가 엄마 아빠가 다 목사 집안이에요. 근데 이제 니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.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사였고,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였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고, 루터교 목사 집안이었고, 기독교 가풍이었는데, 그래서 니체가 이제 그 신약성경이나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해가 깊었죠. 근데 이 니체는 당연히 우리 아시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, 기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, 니체는 이 노예 도덕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노예 도덕, 기독교의 도덕률을. 왜 그렇게 평가했냐면, 그러니까 니체가 이상형으로 생각한 거는 고대 그리스인데, 이, 이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 사도들이 이제 전파를 하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할 때 그 구절이 있어요. 빌립보서에. 빌립보서가 AD 64년 정도 써졌는데,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후 한 30년 정도 후에 써진 서신인데, 그러니까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노라 이렇게 쓰거든요.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는데, 이건 뭔 얘기냐면은 지금 예수님 죽은 지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로마 황제 친인척 중에서 믿는 사람 생겼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럼 어떻게 로마의 귀족층까지 믿었느냐? 그 노예들 있죠, 노예. 노예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노예거나 그 노예들 중에서 신자들이 많았는데, 로마의 귀족은 지금 우리 어떤 재벌가나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, 이 로마의 귀족은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같이 갖고 있는데, 나중에 특히 네로나 칼리굴라 이런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까지 하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죠. 모든 걸 다. 돈, 권력, 그리고 심지어 신이라고 주장했어요. 근데 불행한 거예요. 그러니까 황제 집안인데, 황족인데, 근데 불행한 거예요. 그리고, 근데 자기가 딱 봤더니, 어떤 노예인, 아무것도 없는 노예, 죽여도 되거든요, 노예는? 사실 가축과 같은 동급이에요. 죽여도 돼,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이. 근데, 이 노예가, 자기가 딱 봤더니, 아무것도 없는데,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노예한테 야, 넌 어떻게 그러냐, 이렇게 그 로마 황족이 물어본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거든요, 기독교가.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노예 도덕이란 거는 그런 어떤 노예들이나 약자들, 기독교는 계속 약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약자들이 원래 고대 이 그리스의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는데,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 부모가 애를 딱 낳아가지고 아이가 강하지 않으면은 그냥 절벽에 던져요.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, 부모가. 그러니까 아이가 강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, 그러니까 이 강한 자, 이런 어떤 스파르타는 되게 궁극주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귀족과 우월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뭐랄까, 사회를 주도하고 강자의 논리가 뭐랄까, 국가를 이끌어갈 때 문화도 융성하고 더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진보가 된다. 근데 이 기독교의 노예의 도덕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어떤 헬레니즘, 그리스 로마의 강건함이 쇠퇴하고 유럽 문명이, 서양 문명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. 이게 니체의 관점이에요. 그런데 이제 니체가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여러 권 봤는데, 그 중에서 이제 죄압을 보면서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. 초인 사상은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이 나폴레옹 사상, 그러니까 비범한 인물, 이거에서 니체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.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뭐냐면은,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슈퍼맨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뭐냐면, 더 고귀한, 더 우월한, 더 고결한 어떤 문화, 인류,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저열하고 이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망설임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는 인물. 이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에요. 니체가 말하는 초인을 이 현실 역사에서 가장 근접해서 구현한 인물이 히틀러거든요, 히틀러.
그 히틀러가 니체가 말한 초인을 현실 역사에서 가장 근접해서 구현한 인물인데 이 히틀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을 600만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히틀러가 그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이 독일 안에서 그가 이제 그 독일 민족 우월주의, 게르만 우월주의를 부르셨지만 아리안족 그 이 독일인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인 중에서 그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나 그리고 이제 다운 증후군 그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단종법 그래서 강제로 불임시술 시키거든요. 얼마큼 시키면 40만을 강제로 불임시술 시켜요. 그러니까 다음 세대한테 열등한 형질을 줄 수 있는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망설임이 없는 이런 인물이 히틀러예요. 근데 이 니체가 말했던 아까 초인 사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히틀러 밑에 있던 그 친위대 SS 그 친위대의 그 수장인 히물러는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레벤스보른 그러니까 레벤스보른은 이게 레벤이 이제 독일어로 이제 생명이고 보른이 샘이거든요. 샘 우물 그러니까 레벤스보른은 생명의 샘이라는 뜻인데 이 걔는 뭐 하냐면은 그 자기가 봤을 때 이 아리안족의 우월한 형질을 지니고 있는 남녀를 결혼을 시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종계량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이제 뭐랄까 인위적으로 결혼을 시키고 하는 건 힘드니까 걔가 이제 실제로 했던 거는 그 이 사생아들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니까 결혼 안 하고 그니까 미혼모가 난 아이들 이런 걸 이제 레벤스보른이라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딱 자기가 봤을 때 그 게르만 뭐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국가가 그냥 그런 아이들을 다 그 당신은 아직 1930년대였으니까 미혼모가 좀 힘들거든요. 혼자 양육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월한 뭐 게르만족 전사로 키우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제 국가가 맡아서 양육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 터진 다음에 독일이 이 뭐 세르비아, 발칸반도, 그다음에 폴란드 그리고 뭐 이 나중에는 그 우크라이나나 이쪽까지 다 정복하는데 거기에서 그 친위대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게르만족의 형질을 지니고 있는 그 거기가 이제 뭐 폴란드인지만 그 안에 독일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두개골이 얼마나 길이가 되고 뭐 무슨 머리카락 색깔, 눈 색깔. 근데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유괴해 와요. 유괴. 그래가지고 독일 교육을 시키거든요.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니체가 말했던 초인 사상을 진짜 끝까지 밀어붙이면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열등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거하고 우월한 형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장려하고.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니체가 이 죄와벌에서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그 초인 사상을 만들었고 단적으로 왜 제가 이거를 니체가 죄와벌을 굉장히 영향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냐면은 혹시 그 레바논님 그 부분 읽으셨어요? 그러니까 마크님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렸을 때 그 꿈 자기 아빠랑 같이 선수집 같은 데 가는 아 읽으셨죠? 그 어떤 그 술 취한 농부들이 되게 늙은 말인가? 막 찬치고 때리면서, 그니까, 그 걔가 술 취해가지고, 야, 다 타! 내 마차 다 타! 그래가지고 지침을 다 탔는데, 이 말이 지금 전혀 완전 늙어가지고, 끌 수 없는데, 사람 막 탄 다음에 막 채찍질 하는데 말이, 그니까, 너무 힘들어서, 갈려다가 갈려다 쓰러지는데 다시 때리고 막 이러니까. 그러면서, 그니까, 라스콜니까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, 나중에 이러고 들어가지고 말 찍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. 근데, 라스콜니까 달려가가지고 그 말 끌어안잖아요. 근데, 니체가 그 50대 초반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거든요, 니체가. 그래가지고 니체가 그 59살인가 죽는데 마지막 10년은 니체가 거의 뭐랄까 니체 엄마가 돌보는데 니체는 그 결혼 안 했거든요. 근데 엄마가 돌보는데 마지막 10년은 완전히 그냥 거의 백치처럼 돼버려요, 니체가.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정치적인 붕괴를 할 때 그거 붕괴를 이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그 정치적인 붕괴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붕괴하냐면은 그 니체가 그 카페에 있었는데 이 장면 똑같아요. 어떤 마부가 말을 막 채찍질하거든요. 채찍질. 근데 그때 니체가 달려가지고 그 말을 끌어안아요. 근데 그 말을 끌어안고 채찍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니체가 거기서 그 끌어안고 그 상태로 이제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그 깨어났는데 거의 백치가 되거든요. 니체가.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하냐면은 왜냐면 이게 죄와벌에서 소설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해요. 니체가. 죄와벌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대로 해요. 라스콜. 근데 이 니체는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난 애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연민 있잖아요. 약자들,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연민을 말하자는 기독교는 계속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거든요. 니체는 철저하게 부정하는데 그 아까 채찍질 당하는 말
그 말에다가 그 끌어오는 연민을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민을 그 완전히 없앤 사람이 초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끌어오는 연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을 끌어왔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니체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붕괴되거든요. 근데 그 사건이 죄와 벌에 있던 얘기가 그대로 해요, 니체가. 그러니까 죄와 벌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라스콜이 말했던 아까 그 나폴레옹 사상 아니면 뭐 비범한 인물 사상 이게 니체의 초인 사상의 원형이고 그 니체의 초인 사상을 현실 역사에서 구현한 인물이 히틀러다. 예. 예, 예, 예. 음. 그러, 예.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